우리가 제4세대 전쟁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분란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혁명전쟁 또는 분란전, 같은 의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4세대 전쟁의 전략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혁명전쟁 또는 분란전으로서의 오늘날 제4세대 전쟁 전략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 혁명 전쟁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 분란전 혹은 혁명 전쟁과 제4세대 전쟁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혁명 전쟁 사례는 이 모든 면에서 약했던 이 중국 공산당이 군사적으로 월등히 우세했던 국민당 군대 공격을 맞이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 혁명 전쟁, 중국 혁명 전쟁 전략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약한 행위자가 정치적, 사회적 차원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적의 강점을 무력화하고 약점을 극대화하는 비대칭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민 대중의 민심을 얻고 또 인민 대중들의 지원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혁명 전쟁 혹은 분란전으로서의 오늘날 제4세대 전략 4세대 전쟁 전략의 기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국 혁명 전쟁 전략은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민전쟁,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이 지구전 전략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군사력이 약하다고 판단했던 이 마오쩌둥은 국민당과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면서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인민 대중을 공산당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에 치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인민 대중의 지원에 힘입어서 이 병력을 보충하고 또 무기를 보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당 군대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중국 공산당의 승리는 군사적 차원의 승리 이전에 정치 사회적 차원의 승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민당에 대한 군사적 승리는 정치 사회적 전략의 성공이 가져다 준 이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치 사회적 수준, 우선 중국의 혁명 전략을 이 정치 사회적 수준과 군사적 수준에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혁명 전쟁 전략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략이 어떻게 수행이 되었는지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논의한 대로 정치 사회적 수준에서 이 마오쩌둥은 인민 전략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인민전쟁이라는 것은 인민을 믿고 의지하고 또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화하고 무장시키고 또 철저하게 인민의 근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마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민전쟁의 핵심은 무기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문제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전쟁의 결과에 미치는 이 무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마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요소는 정치적 측면에서 정당하게 동원되고 또 정치적 동기가 강한 병사들,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올바른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전투와 무기를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병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오쩌둥에 의하면 이러한 인간 요소는 적이 사용하는 이 무기의 양과 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인간 요소의 중요성은 시간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상관없이 지속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민전쟁 전략의 핵심은 인민 대중의 에너지를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인민들의 민심을 얻음으로써 이 인민들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산당 군대에 참여하고 후방작전을 지원하고 또 필요시에는 민병대를 조직해서 적과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인민 대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대중에 대한 정치적 교화가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인민을 교육시킬 공산당원들을 먼저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 공산당원들로 하여금 인민대중을 열렬히 사랑하고 또 인민대중들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공산당원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원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육을 받은 당원들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 침투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산당이 그들의 이익과 삶을 대변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공산당이 제기하는 더 높은 과업, 즉 혁명 전쟁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공산혁명을 지원하고 또 혁명을 중국 전역에 확산을 시키고요. 또 혁명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까지 이 공산당의 정치적 투쟁에 호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마오쩌둥의 인민전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은 이 군사적 수준에서는 이 혁명전쟁 전략을 어떻게 마오가 구사를 했느냐 하면요. 우선 지구전 전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오는 군사적으로 열세한 상황에서 국민당 군대를 상대로 이 조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오는 속전속결이 아니라 지구전에 의해서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마오쩌둥의 지구전은 이 전략적 태곽, 그리고 전략적 대치, 그 다음에 전략적 반격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지구전의 제1단계는 적이 전략적 공격을 하고 홍군이 전략적 방어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홍군은 이제 공산당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1단계에서 홍군은 적보다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퇴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략적 퇴각은 전력이 열세에 있는 군대가 우세한 군대의 공격을 맞이해서 그 공격을 신속히 격파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취하는 것이죠. 우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고 있다가 시기를 기다려서 적을 격파하기 위해서 취하는 하나의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조치인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제1단계는 무조건적으로 적이 추구하는 결전을 회피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오의 군사적 수준에서 제2단계 전략은 전략적 대치 단계인데요. 자, 이 단계에서는 적이 이 전략적 수비를 하고요. 홍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제1단계 말기에 이르게 되면 이 적은 신장된 병참선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리고 홍군의 저항이 정대됨으로써 공격의 정점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부득이하게 공격을 중지하고
이미 점령한 지역을 방어하는 단계로 전환을 해서 정과 확대에 나서기보다는 이미 이 점령한 지역 가운데서 전략적 요충지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때 홍군은 전략적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세는 결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승리할 수 없는 강한 적에 대해서는 공격하지 않고 유격대의 역량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적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1단계에서는 전략적 퇴각을 하고요. 제2단계에서는 유격전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3단계는 홍군이 전략적 반격을 하고 적이 전략적 퇴각을 하는 단계로서 결전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 마오는 오직 결전만이 양군 간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곤 했습니다. 제1단계에서 적은 공산당이 결전을 회피함에 따라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데 실패했고요. 홍군의 근거지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2단계에서 유격전에 시달리고 피로에 지쳤던 이 적은 적국민당 군대죠.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는 전투 의지를 상실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했었던 것이죠. 자, 이때가 반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마오쩌둥은 결정적인 전투가 비정규군에 의해서 수행되는 유격전이 아니고 정규군에 의해서 정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마오쩌둥 전략의 성격이 방어적이고 또 전술적으로 유격전을 주요한 형태의 전쟁으로 간주했다고 해서 마오의 전략이 시종 방어 일변도의 전략이라거나 또는 유격전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마오는 극단적인 유격주의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충분한 군사력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정규전을 통해서 결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오의 혁명전쟁 전략을 정치 사회적 수준에서 다룬 인민전쟁 전략과 또 군사적 수준에서 이 지구전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은 이러한 혁명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혁명전쟁 수행도 정치 사회적 수준과 군사적 수준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우선 정치 사회적 수준에서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이 마오쩌둥이 이 중국 혁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이 안전한 근거지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 혁명 세력은 이 생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근거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근거지를 확보해야만 혁명이라는 전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을 시켜서 적을 괴멸시키고 몰아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거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오는 1935년 8월 대장정 끝에 연안을 중심으로 한 이 상간寧 지역, 즉 산시성과 깐수성, 닝샤성의 변경지대에 위치한 지역에 근거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연안장정이라고 그러죠. 자, 이 지역은 이 험준한 산악과 이 척박한 토양, 만성적인 자연재해가 되풀이되는 삶의 조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의 횡포도 매우 심했고 도적과 반란의 온상지였고요.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매우 낙후해서 주민들의 98%가 문맹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 지역은 공산혁명의 중심지로 삼기에 매우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죠.
국민당군과 일본군의 지배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위협을 덜 받았고요. 또 워낙 낙후되어서 토착지주나 엘리트 집단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거지를 연안에서 확보한 마오쩌둥은 인민 대중의 민심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철저하게 대중 노선을 추구해서 모든 당 간부와 관료,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대중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함께하고 또 대중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당과 정부가 인민 대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당과 정부의 정책과 결정이 인민 대중들의 이익과 권익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연안 정부는 이 정풍운동이나 정병 간정운동을 전개하면서 당 간부와 지식인들의 관료주의와 명령주의 그리고 대중에게 이질감을 주는 행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노동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도화했던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이 틈나는 대로 인민 대중에 대한 정치적 교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마오는 신문화운동을 전개해서 대중들을 교육하고 또 문맹을 퇴치하고 야학을 설립해서 운용을 하고요. 또 신문을 발행하는 등 이런 신문화운동을 전개를 했었죠. 그리고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혁명화 운동을 전개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르주아적 예술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대신에 이 대중의 정서에 맞고 또 대중의 혁명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이런 문해 활동을 고취시켰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인민을 대상으로 은연중에 정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민 대중들에게 왜 싸워야 하고 싸움이 인민 대중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나의 전략이었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은 인민들로부터 내전의 정당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또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심을 얻기 위한 가장 결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적극적으로 토지혁명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1937년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 후에 이 중단된 토지혁명은 내전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 마오는 중국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에서 지주와 분홍의 토지를 몰수해서 모든 계층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토지혁명을 단행을 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토지 소유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였었고요. 지주들의 수탈과 착취는 빈농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었죠. 1930년대 강서 지역의 토지는 6%의 지주와 분홍들이 70%의 토지를 소유했던 반면에 60%를 차지했던 이 빈농은 겨우 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폐해가 컸던 것이죠. 내전이 전개되고 있던 1940년대 후반 이 만주 지역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 가운데 97%가 토지를 갖고 있지 않았고요. 토지혁명을 통해서 1인당 884평의 농지를 분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토지혁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토지혁명 그 자체는 기층 농민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인민대중이 자신들의 편이 되었다고 판단한 중국 공산당은 이 해방구에서 내부 동원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전의 중후반기에 가면서 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은 농민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성공을 함으로써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1945년 4월에는 약 120만 명이었던 중국 공산당 당원이 1949년에는 약 4배로 증가해서 450만 명이 되었고요. 인민해방군의 병력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를 했는데요. 1948년 지지에서는 당내 지시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해방구에서 토지를 획득한 농민들 가운데 약 160만 명이 인민해방군에 지원했다고 당 주간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 7월 국민당 병력이 430만 명이고 또 공산당 병력이 120만 명에 불과했지만 1948년 6월에는 각각 218만 명과 260만 명으로 공산당이 병력의 우세를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중국 공산당은 전면적인 내전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인민 대중의 참여와 지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전략적 방어에서 전략적 공격으로 전환을 하고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음은 군사적 수준의 전략을 혁명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선 군사적 수준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제1단계, 2단계, 3단계로 전략이 수행이 되었다고 했죠. 자, 우선 1단계 전략은요. 1946년 6월 26일 국민당 군대는 이 공산당 근거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세를 취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군대는 지구전의 제1단계인 전략적 방어 개념에 입각해서 점령하고 있던 이 도시를 포기하면서 퇴각을 했습니다. 이 공산당 군대들은 국민당 군대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고요.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근거지인 농촌 지역으로 전략적 퇴각을 단행을 했었던 것이죠. 이 마오의 퇴각을 통해서 이 장제스 군대가 과도하게 신장될 것이라는 것을 노렸던 것입니다. 당시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는 총 190여 개의 여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절반이 이 점령한 지역을 방어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용한 전투력은 그 절반에 불과했고요. 그나마도 이 인민해방군이 전투를 통해서 국민당 군대를 감소시킬 경우에 그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내전의 첫 해 국민당은 눈부신 진격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산당의 군사 전략에 휘말리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마오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병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린바오는 만주에서 이 차후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북 야전군을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요. 중국 공산당은 전 지역에서 적의 역량을 고갈시키기 위해서 소모전을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 나갔습니다. 1947년 6월 국민당의 공격이 정점에 도달했던 것으로 판단한 이 마오쩌둥은 내전의 제2단계가 도달했던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보다 많은 소련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농촌을 장악함으로써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충분한 군대를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중국 공산당은 만주의 대도시들을 잇는 이 교통의 요지를 장악을 해서 대도시를 점령한 국민당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고립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당 군대는 이 고립된 상황에서 그들이 점령하고 있던 대도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수세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래서 공격의 주도권은 이제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공산당은 주요 도시를 단위로 마치 섬처럼 나뉘어서 고립된 국민당 군대에 대해서 수세적인 우세를 달성하면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3단계는 전략적 반격 단계인데요. 최초 작전은 1948년 9월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던 림바오의 동북 야전군에 의해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군대는 이 만주를 필두로 해서 국민당 주력을 격파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샨하이관을 통과한 다음에 이 북중국 평야를 휩쓸어 나갔던 것이죠. 결전이 이루어졌던 대표적인 3대 전역은 이 랴오닝과 선양 지역의 랴오닝선 전역이고요. 또 하나는 이 베이징과 텐진 지역의 핑진 전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쉬저우 일대에서 치렀던 이 화이하이 전역이었습니다. 이 마오는 국민당 정부가 위치한 지역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 그리고 약한 적부터 차례차례 격파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 국민당 군대를 양저강 남쪽으로 밀어내고 내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마오의 혁명 전략을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 보자면요. 첫 번째는 이 혁명을 추구하기 위한 근거지를 확보하고자 했죠. 이 초기 세력이 약했던 중국 공산당은 이 산시성 연안을 중심으로 산악지역 일대의 틀을 잡고 혁명 세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1936년 시안 사건 직후에 이 마오는 적과도 연합을 꾀하면서 어렵게 얻은 이 상간림 근거지를 공고히 해서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군사적으로 국민당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서 군사적 차원의 전략보다는 정치 사회적 차원의 전략, 즉 인민전쟁 전략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인민전쟁 전략은 일반 대중의 민심을 사는 것이죠. 마오는 토지혁명을 단행함으로써 기층 농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 대중의 정치적 동기를 주입시키고 일반 대중들을 조직화했죠. 중국 공산당은 각종 문화 행사와 또 사상 교육을 통해서 대중을 정치적으로 교화시켰고요. 국민당과 싸워야 하는 이유를 설득을 함으로써 일반 대중들을 내전에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오의 전략은 정치적, 사회적 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은 이 피하 군사력 균형을 유리하게 전환시킬 수 있었고요. 그 결과로 세 번의 결정적인 전역을 통해서 최종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중국 혁명 전쟁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제4세대 전략의 하나의 기원이 되는 전쟁이었고요. 이 제4세대 전쟁은 불란전 혹은 혁명전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오쩌둥의 혁명 전략을 중국 혁명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제4세대 전쟁의 의미와 또 불란전과 또 혁명전쟁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비정규전의 일환으로서 제4세대 전쟁의 어떤 개념과 특징을 살펴봤고요. 제4세대 전쟁에 기반해서 우리가 혁명전쟁 혹은 분란전의 개념을 적용해서 중국 혁명전쟁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대분란전의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